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도덕을 개선시킬 것인가 시리즈의 2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1년 7월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한 전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범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으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전범으로 독일의 SS 중령으로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즉 유대인 박해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다른 동료 나치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므로 결백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상관이 수백만 명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나더러 어쩌라고요? 는 신빙성 있는 항변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아무리 잔악한 명령이라도 명령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뿐일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명령에 따를까요? 이 재판에 영감을 받아 예일대학교 교수 스탠리 밀그램은 악의 본성에 대한 전기 충격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예일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도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밀그램은 피험자들에게 이른바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피험자가 한 쌍씩 짝지어진 일련의 단어들을 학생에게 읽어준 다음 각 단어쌍에 첫 번째 단어를 제시하면 학생이 두 번째 단어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학생이 틀리면 선생은 아리 위로 젖히는 형태의 스위치들이 달려있는 전압장치로 전기 충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각각의 스위치에는 약한 충격, 중간 충격, 강한 충격, 매우 강한 충격, 극심한 충격, 위험, 심각한 충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험 실시 전에 밀그램은 40명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들은 피험자의 1%만이 최종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65%의 피험자가 최종 단계까지 스위치를 올려 450V라는 엄청난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실험을 끝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단계까지 전기 충격을 가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성별, 나이, 직업, 성격은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늙든, 젊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블루 칼라이든 화이트 칼라이든 비슷한 수위의 처벌을 가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물리적 근접성과 집단 압력이었습니다. 학생이 선생에게 가까이 있을수록 선생은 약한 충격을 가했고 밀그램이 더 많은 연기자를 투입해 더 강한 충격을 가하라고 부추기자 대부분의 선생들이 이에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의 행동을 거의 무한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빈서판 이론을 신봉하던 1960년대에는 밀그램의 실험 결과에 대해 타락한 행동이 대체로 타락한 환경의 결과라는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밀그램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리인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정의하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바람을 실행에 옮기는 대리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더 이상 책임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밀그램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흰색 실험 가운을 입은 과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권위자와 다른 방에서 무기력한 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꼭두각시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도덕적 행위자에서 위계질서 내의 중간자로서 무조건적인 복종에 내몰리는 모호하고 취약한 상태로 심리적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대리인 상태에 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설 때까지 한 번에 한 걸음씩 악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밀그램은 한 개인이 악행의 연쇄 속에 중간고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 행위의 최종 결과와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심리적 상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계단식 경로와 매 단계에 압력을 가하는 자기 확신에 찬 권위자가 결합하면 이러한 종류의 악이 아주 은밀하게 퍼지게 됩니다. 밀그램은 이 과정을 2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피험자를 상황 속에 가두는 일군의 구속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체면, 실험자에게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은 소망, 중도 포기의 난처함 등이 이러한 요인들에 포함됩니다. 둘째, 피험자의 사고에 여러 가지 조정이 일어나 권위자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결심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생각의 조정은 피험자가 실험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한편 실험 상황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긴장을 줄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밀그램의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양육과 환경을 강조하는 것에서 본성과 생물학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인간 행동의 다면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밀그램의 실험에 대한 해석이 다소 유연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행동이 그렇듯이 도덕적 행동은 놀랍도록 복잡하며 광범위한 인과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인과적 연쇄를 보여주는 한 가지 요인일 뿐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상충하는 도덕적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본성에는 동료, 혈연, 친구들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착하게 행동하려는 성향뿐 아니라 다른 집단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잔인하고 악하게 행동하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조건과 상황, 지각작용, 마음 상태에 따라 이 모든 성향의 다이얼이 조정될 수 있고 이 모든 변수들은 따로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그램의 실험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피험자들 가운데 35%가 권위에 불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위자가 시키는 것을 무시하고 실험을 그만두었습니다. 실제로 150V까지만 전압을 높일 수 있는 스위치 장치로 실시한 제리 버거의 2008년의 실험에서는 2배의 피험자들이 권위자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에서 2000년대로 가면서 도덕적 진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의 영향권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타인의 관점, 즉 전기 충격을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집단적 역량이 이러한 진보를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언급했던 아이히만의 재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히만은 재판 내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관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적인 몰살 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연구에 의하면 홀로코스트에서 아이히만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히만이 나치 지도부의 나머지 사람들처럼 단순히 명령만을 따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산더미 같은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재판을 받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 광적으로 일했다. 그들이 나를 적임자로 간주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항상 100%를 해냈고 명령할 때에는 미적지근한 법이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특정한 견해를 갖지 않은 채 자신의 임무를 아무 생각 없이 수행한 관료의 말일 수 없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 내내 강조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역지사지입니다. 즉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치를 만드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실제로 나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봐야 합니다. 나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지적이고 유식하고 매우 교양 있는 사람들로 업무 시간에는 대량 살인을 행하고 퇴근 후에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적인 남성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악을 가해자의 관점과
피해자의 관점 모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라는 3자가 관계하는 악의 삼각형을 그려 보입니다. 악의 평범성이 주는 충격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범죄의 부조화에서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이 한 극악무도한 행동에 동요하고 따라서 범인의 모습에 동요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놀라게 됩니다. 이런 구분을 스티븐 핑커는 도덕적 정당화의 간극이라고 부르는데, 간극의 양측에 서서 그 밑에 놓은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비록 충격적일 수는 있으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덕적 정당화의 간극 양쪽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를 대변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를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 심리를 철저히 이해하려면 설령 피해자 편에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라고 해도 양쪽의 관점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이 해명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한 필수 조건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비난만 하면 이해할 수 없으므로 단지 윤리적 판단을 일시 중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인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과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자신들의 행위는 국가 재건, 생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인종 순수성 같은 이른바 고결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살을 정당화하는 마음의 뒤틀린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정의하라. 나아가 자신이 지배자 민족의 일원임을 선언함으로써 상황을 극대화하라. 그리고 그 지배자 민족을 완벽함의 극치로 정의해라. 이제 모든 원하는 것을 하라. 놀랍게도 당신은 자신의 영혼이나 성품에 어떤 결함도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몇백만 명을 살해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정의했으므로 당신은 어떤 잘못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역지사지 원리에 따라 나치 전범들의 관점을 취하면 그것은 사실 오류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의 사례입니다.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주로 수백 년 동안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의 잔재인 유대인에 대한 허위 사실들을 맹신했습니다. 나치의 주장처럼 유대인은 비밀 공작원도 정치운동가도 선동가도 아니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지 않았으며 우생학 이론과는 달리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인종도 아니고 역병을 옮기는 쥐처럼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했다면 이러한 오류들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오해들은 신봉되었고 따라서 유대인 절멸은 비록 개상한 논리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내적 논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A가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굳게 믿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믿음일지라도 A를 섬멸하는 것은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에는 마녀가 악마와 접선해 질병, 재난, 기타 다양한 불운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녀들을 화형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성들은 악마와 접선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실존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은 마녀가 악마와 공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며 그 발단은 인간의 많은 실수들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의 궁극적인 원인은 유대인에 대한 철저한 오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반유대주의를 해결할 장기적 해법은 실제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과학과 이성이 필요한 것이며 도덕적 실수의 대부분이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생각과 잘못된 추정에 기반을 둔 사실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하나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